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수십억 개의 별과 은하,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바로 블랙홀인데요. 블랙홀을 이해하는 과정은 고정관념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직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중력의 괴물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죽어가는 별에서 태어납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더 큰 별이 폭발하면 자신의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하여 블랙홀이 됩니다.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천체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천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먼지와 가스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성운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점점 빠르게 물질들을 끌어당기게 되고 충분한 물질이 모이게 되면은 이곳에서 고온과 고밀도가 되면서 핵융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핵융합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과 같이 현재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평형 상태에 있는 상태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고요. 생애 막판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더 이상 태울 에너지가 없게 되면은 이제 적색 거성이라던가 초적색 거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을 외부로 내보내게 되고요. 빠르게 질량을 잃어가게 되는데 이제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물질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보내게 되면서 행성상 성운이라는 천체를 만들고 최후에는 중앙부에 백색 외성만 남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이제 태양 정도 질량 되는 별이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을 때 생겨나는 천체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별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압력으로 별의 중력을 버티면서 별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백색 외성은 핵융합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천천히 식어가는 천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고밀도의 천체이기 때문에 사실 중력은 상당히 강력하고요. 대신에 또 천천히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우주에 나타난 적이 없는 천체이긴 한데 흑색 외성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별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색 외성처럼 밀도가 매우 높은 공간에서 전자는 강한 압력을 받아 궤도를 벗어나고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전자 축퇴라고 합니다. 전자는 각자 고유한 에너지 레벨과 위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같은 위치나 같은 에너지 레벨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중력에 의해 물질이 압축되면 전자들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전자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를 가져야 하는데 낮은 에너지 상태는 이미 다른 전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밀려나게 됩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하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전자의 운동량이 커질수록 서로를 밀어내려는 압력도 커집니다. 이 힘을 축퇴한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압력이라고 해서 축퇴압이라고 합니다. 백색 외성과 같이 물질의 밀도가 큰 곳에서는 축퇴압 또한 매우 커지기 때문에 중력에 저항하여 별이 더 이상 붕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백색 외성은 중력과 전자의 축퇴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별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축퇴압도 중력을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1.4배가 넘는 고밀도의 물질은 전자의 저항을 압도할 정도로 강한 중력이 형성되고 이런 별은 더욱더 붕괴하여 중성자 별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입자들이 특성이 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중성자 별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질들이 섬섬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양성자라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와 전자라는 마이너스 입자가 서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했으니까 여기서 중성자라는 입자가 되게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실험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데 이게 워낙에 극한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천체입니다. 별은 수소 핵융합 과정을 통해 무거운 원소를 만듭니다. 태양처럼 거대한 별도 온도가 낮아 헬륨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더 큰 별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지만 별이 아무리 커져도 철까지 만들면 더 이상 무거운 원소를 만들지 못합니다. 철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높은 원소입니다. 이는 철의 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이 모든 원소들 중에 가장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별에 있는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서 질량 결손에 따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원소의 결합 에너지가 기존 원소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 높아야 하죠. 높아진 결합 에너지가 질량 결손으로 이어져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 이후의 원소들은 철보다 결합 에너지가 낮습니다. 핵융합으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경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 이상의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별의 핵융합 과정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극단적인 에너지입니다. 철을 생성한 후에 별은 더 이상 핵융합으로 인한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큰 별이 붕괴하면 전자의 축태합은 중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원자 핵을 향해 눌리기 시작하고 양성자가 전자를 흡수하여 중성자를 형성하고 중성미자를 방출합니다. 이 반응으로 별의 중심부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매우 높은 밀도의 핵으로 압축됩니다. 철 핵의 붕괴로 강력한 충격파가 전달되지만 별 외부 물질에 의해서 대부분 충격이 흡수됩니다. 방출된 중성미자는 거의 광속으로 날아가면서 별 내부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충격파를 더 강화시킵니다. 강화된 충격파는 별 외곽층을 폭발적으로 날려보냅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많은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중성자가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의 핵에 빠르게 달라붙습니다. 핵에 중성자가 너무 많아지면 불안정해지면서 방사성 붕괴를 통해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전자를 방출하면서 양성자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붕괴된 별 중심부에서 중성자들은 높은 압력으로 인해 핵에서 떨어져 나와 자유롭게 움직이는 축퇴 상태가 됩니다. 중성자들도 전자와 같은 이유로 축퇴합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별 중심부는 중성자의 축퇴합이 중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중성자의 축퇴합이 무한히 크다면 별의 질량이 아무리 커져도 별의 죽음은 중성자 별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중성자의 축퇴합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계산 결과 붕괴된 별이 태양 질량의 1.5배에서 3배 사이의 질량을 가질 때 중성자 축퇴합이 별의 붕괴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 질량의 3배가 넘는 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별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여 정의할 수 없었고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이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특이점은 중력으로 인해 시공간이 무한히 왜곡되어 그 크기가 0으로 수렴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곳에선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블랙홀의 중심부를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의 특징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4차원의 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점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공간이 워낙 심각하게 왜곡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점에서는 강한 중력이 만들어져 빛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특이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빛이 빠져나갈 수 있는 지점이 있을 텐데요. 이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넘어서면 어떤 물질도 빠져나갈 수 없죠.
사건의 지평선에서 더 먼 곳에 광자 포획구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광자는 중력에 사로잡혀 블랙홀 주위를 공전합니다. 하지만 그 궤도는 매우 불안해서 작은 교란이라도 생기면 광자는 사건의 지평선 내부로 들어가거나 외부 우주로 탈출합니다. 이 근처를 지나가는 빛은 중력에 의해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며 극도로 굴절되기 때문에 하나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여러 이미지로 보이거나 고리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광자 포획구역에 가까울수록 빛의 굴절 각도가 커져 렌즈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블랙홀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광자 포획구역 근처까지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블랙홀의 어두운 부분은 사건의 지평선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만약 블랙홀 주변에 가스와 먼지 같은 물질이 있으면 회전하면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데 이것을 강착 원반이라고 합니다. 블랙홀 주변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블랙홀의 특이점이 있고 그 주변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빛조차도 빠져나지 못하는 공간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보면은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자체가 애초에 이제 별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만들어지는 천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군동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원래 컸던 천체가 작아졌으니까 매우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물질이 바로 이렇게 맨홀로 빠져들이는 것처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이 뱅글뱅글 도는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돌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매우 빠르게 돌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복사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마치 거기에 원반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관측을 하게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착 원반은 사건의 지평선 크기의 3배 정도 되는 지점에서 끝납니다. 여기서부터는 물질이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수천 도에서 수만 도까지 다양한데 이 범위에서 별들은 주로 가시광선을 방출하고 다른 종류의 전자기파는 거의 내보내지 않습니다. 1950년대 말 천문학자들은 강력한 전파를 내보내는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천체는 망원경으로 볼 때 하나의 별과 유사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일반적인 별과 달리 X선이나 자외선 등 다양한 파장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리에 비해 너무 밝았는데 은하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았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천체를 퀘이사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퀘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별처럼 보이지만 별이 아닌 천체를 말하고요. 저희가 사진상에서 보면 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걸 관측해 보니 단순히 별 하나가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천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아주 먼 우주에 있는 블랙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그냥 일반적인 별 사이즈의 블랙홀이 아니라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는 많은 물질들을 받아들이면서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임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최근으로 오게 되면서 점점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한 초질량 블랙홀은 없지만 초창기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초질량 블랙홀들을 관측하게 되면은 마치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블랙홀로 분해되어 보이진 않지만 별처럼 보이는 퀘이사라는 천체로 관측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블랙홀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관측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퀘이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질량 블랙홀이기 때문에 매우 질량이 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물질들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초창기 우주에서는 초기 우주에서는 그 물질들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빨려 들어갈 때 나오는 여러 가지 X선이라던가 이런 에너지들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가 자기장을 만나면 자기력에 의해 회전합니다. 전자는 가속 운동을 하면서 전자기파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전자기파 형태로 전파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은 감마선에서부터 파장이 긴 전파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X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
10,000배 이상 짧은 파장을 가집니다. 전파의 경우 파장의 길이가 몇 미터에 달하고 가시광선보다 100만 배 정도 긴 파장을 가집니다. 퀘이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1000만 개의 태양을 에너지로 바꿀 때와 비슷합니다. 퀘이사의 경우 밀도 높은 유입가스로 채워져 있고 발생하는 마찰열이 무척 큽니다. 강착 원반의 안쪽은 너무 뜨거워서 X선을 방출하고 조금 떨어진 곳은 자외선, 조금 더 떨어진 곳은 가시광선, 그리고 외곽에서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퀘이사가 만드는 현상 중에 Z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강한 힘 때문에 물질이 방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싱크로트론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전하를 띈 입자가 빠르게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블랙홀 주변에서 거의 빛의 속도로 물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수직 방향 힘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강착 원반의 수직한 방향으로 물질들이 분출되는 게 이제 Z의 발생 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왜 강착 원본의 물질을 순식간에 집어삼키지 않는 걸까요? 뜨거운 난로나 햇빛을 쐬고 있으면 열이 얼굴에 살짝 닿는 느낌이 듭니다. 복사 에너지가 얼굴에 전달되기 때문인데 이 힘을 복사압이라고 합니다. 강착 원본에서도 강한 복사압이 발생합니다. 이 복사압은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 물질이 블랙홀에 더 빨리 유입되지 못하게 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이 너무 빨리 물질을 흡수하면 복사압도 그만큼 강해져 결국 중력이 당기는 힘과 복사압이 밀어내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 지점을 에딩턴 한계라고 합니다. 결국 블랙홀 주변에 먹을 게 많더라도 성장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홀이 2배로 커지는데 약 3천만 년, 10배로 커지는데 약 1억 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별이 폭발하여 생성된 별 블랙홀이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우주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별 블랙홀이 성장해서 퀘이사 같은 초거대 블랙홀이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초거대 블랙홀은 별 블랙홀에서 시작된 건 아닐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초거대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블랙홀이 맨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는 별 질량의 블랙홀만 사람들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보통 별의 일생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초질량 블랙홀이 발견된 건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측정을 해봐도 별들이 모여서는 우주의 역사 동안에 만들어지기 어려운 사이즈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주의 중심부엔 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빠르게 붕괴가 되면서 모여가지고 블랙홀이 됐다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타임 스케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왔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의견은 우주 초창기에 은하가 만들어질 때 애초에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은하가 만들어졌다라는 의견의 지배적이어서, 현재로는 이제 그 초질량 블랙홀 같은 경우는 은하 초기에 그 암흑 물질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블랙홀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주류 의견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초질량 블랙홀을 발견했을 때는 아주 큰 은하 몇몇에서만 발견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하 가운데에는 이 초질량 블랙홀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먼저 생성돼서 은하가 따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은하가 먼저 만들어지고 블랙홀이 같이 성장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현재의 주류 이론입니다. 이제 블랙홀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관측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정말로 큰 은하에 있는 가운데 있는 초질량 블랙홀만 발견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작은 사이즈의 은하에는 블랙홀이 없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블랙홀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는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은하에서 블랙홀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없는 은하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블랙홀 없이도 은하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아직 우리의 과학기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는 에딩턴 한계를 뛰어넘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블랙홀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